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1차 진료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그 약물 치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심전도는 불과 이제 1시간 사이에 찍은 심전도인데, 위의 심전도는 정상 리듬이고 아래 심전도는 심방세동의 심전도입니다. 심방세동의 심전도는 아주 특징적으로 QRS가 굉장히 불규칙하면서 베이스라인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의 치료다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심방세동의 치료는 시술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이건 이제 부정맥 교수님들이 심방세동 강의가 있으면 항상 이러한 그 멋진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의 치료 곧 시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까 봤던 것처럼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고 요즘 또 많이 하고 있는 냉각 풍선 절제술이죠. 이 치료 방법은 두 가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심방세동의 기전이라는 게 폐정맥에서 나오는 그 비정상적인 정의가 이제 흘러나오기 때문에 폐정맥하고 좌심방을 정기적으로 절연시켜 버리는 치료를 갖다가 이 라디오 프리퀀시 에너지로 하느냐 아니면 그 콜드 에너지 가지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치료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성적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혀져 있고요. 아까 심방세동의 치료 전략에서 이제 두 가지, 리듬 컨트롤이냐 레이 컨트롤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된 연구가 아마 처음에 나왔던 대규모 연구고, 아직도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연구가 이게 어펌 연구입니다. 이게 나온 게 20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렵게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 가지고 어렵게 그 리듬 컨트롤 해봐야 그 레이 컨트롤, 심방세동은 가지고 맥박 조절하고 스트로크 프리벤션만 하는 거 하고 결국 죽고 사는 데 있어서 큰 차이 없더라 하는 게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심방세동의 치료, 특히 이제 어렵게 하는 그 시술이 과연 의미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그 도전을 보여준 게 있었죠. 이건 2013년도에 나온 이 메타아나리시스인데, 가령 이 카테터 아블레이션이 죽고 사는데 별 영향이 없다면 도대체 이 시술이 심방세동 자체는 없앨 수가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근데 결과 보면 5년 동안 팔로우업 했더니 한 절반, 1회 시술해 가지고는 한 절반 정도가 유지가 되고 절반 정도는 결국 재발하더라. 그래서 이제 2번, 3번 하게 되면은 그 재발률을 확실히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나왔었고요. 이건 이제 10년 동안 팔로우업을 한 연구예요. 10년 동안 팔로우업해서 1회 시술한 후에 팔로우업 해보면은 10년 지나니까 결국 유지되는 사람 30%밖에 안 되더라. 70%는 다 재발하더라 하는 굉장히 실망적인 데이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 연구에서 또 우리가 이 연구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파록시스멀 AFib이에요. 파록시스멀 AFib은 아블레이션 치료든지 약물 치료든지 다 비교적 성적이 좋은 대상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재발하더라 하는 거죠. 굉장히 실망적인 데이터였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번 하면은 그래도 성적이 좀 좋아지더라 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 이스테이프네트라고 하는 연구가 뭐냐면은 심방세동의 그 시술을 뭐 시술뿐만 아니라 약물을 주든 시술을 하든 아주 일찍 하면은 그래도 좀 성적이 좋더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일반적인 치료 했을 때하고 조기 리듬 치료했을 때 차이는 있어요. 틀림없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라는 게 보기에는 사실은 냉정하게 본다면은 도토리 키재기 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가령 일반적인 치료했을 때 발생률이 이렇게 크고 조기 리듬 치료했을 때 이렇게 낮다 그러면 진짜 이거 진짜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유의는 하지만 그 차이가 엄청 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방세동의 시술 치료, 우리가 심방세동의 치료라고 하면 시술만을 생각하는데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없는가를 갖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심방세동의 치료에 관한 개념이 조금씩 변하게 돼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작년에 그 미국 심장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심방세동의 치료로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심방세동이 진단되면은 부정맥을 치료하고 결국 리듬 컨트롤해서 심방세동을 박멸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원활치 않으니까 그것만은 아니구나, 딴 것들도 많구나 하는 그런 그 반성을 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방세동 치료의 메이저 고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 심방세동의 박멸이 아니라 뇌졸중 예방하고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목표이고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그 기대되는 아웃컴이다 하는 식으로 약간씩 조금 내용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심방세동의 양성이 이제 우리가 종래에 쭉 알고 왔던 파록시스말, 발작성, 지속성, 장기 지속성, 영구형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치료 방침을 정해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심방세동의 치료를 갖다가 심방세동의 그 치료를 한 단계의 치료가 아니라 심방세동 발생하기 전부터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하고 난 이후까지 이렇게 좀 그 전 과정에 걸친 치료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쪽으로 시선이 좀 바뀌는 시선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1단계는 심방세동이 누구한테 잘 생길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2단계는 전 단계가 뭐가 있는가, 정기적 아니면 구조적 이상이 조금 발견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발작성, 지속성, 장기 지속성, 그 다음에 도제 절제술 성공 이후라고 하고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영구 심방세동이니까 이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내용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심방세동의 그 매니지먼트가 이제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한다면 과거에는 심방세동의 치료는 리듬 컨트롤이다. 시술 플러스 약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정상 리듬을 유지시켜 보겠다 하는 게 과거의 치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이제 주로 EP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그 치료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매니지먼트 쪽으로 좀 개념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발생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든지 합병증을 관리한다든지 또 리듬 치료를 하지만 리듬 치료는 전반적인 매니지먼트 과정 중의 일부고 그다음 2차 예방하고 결국 이러한 식으로 관리의 개념이 바뀌게 되면은 EP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부분 외에 다른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건 결국 그 EP 스페셜리스트뿐 아니라 모든 의사의 조합으로 개념이 좀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심방세동을 진단하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종래에 생각했던 부정맥의 치료, 리듬 컨트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생겨난 거예요. 첫 번째가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한테 잘 생기는지를 살펴보자. 이게 이제 체스트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약자가 들어가 있어서 허혈성 심장이나 COPD가 있게 되는 경우, 고혈압이 있는 경우, 75세 이상, 하트 페일리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게 되면 이렇게 스코어링 돼가지고 이런 사람한테는 더 심방세동이 잘 생길 테니까 이런 사람은 좀 관리하자, 잘 치료하자는 거고요. 2차 예방은 심방세동 진단받고 치료한 후에 다시 생겨나는 것 같다가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이 생겨나는가,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많이 생겨나니까 시술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트로크 프리벤션입니다.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챗베스크 스코어에 의해 가지고 남성은 2점, 여성은 3점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 스트로크 잘 생기니까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스트로크 프리벤션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보시는 거는 챗베스크 스코어에 따라 가지고 매년 그 스트로크 발생률이 이렇게 이제 숫자로까지 이제 산정이 돼서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네 가지의 노악 사용하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닥사 자랄토 엘릭시아나인데 심방세동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 심방세동을 앓았건 상관없습니다. 치료를 했건 말았건 상관없고 이 챗베스크 스코어의 2점, 3점 이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이 프로닥사 자랄토 엘릭시아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꼭 사용을 해라 하는 것이고요. 이 약에 따라서 다 같냐? 거의 같은 성질이지만 약물에 따른 특성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챗바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결정한다. 남성은 2점, 여성은 3점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약물 간에 약간 특성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환자 특성에 따라서 약물을 선택할 때는 좀 몇 가지 고려할 점은 있다. 또 대부분의 약물이 신장으로 인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신장 기능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리듬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스코어가 높으면은 약물 치료는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이제 심방세동의 리듬 치료입니다. 리듬 치료에서 부정맥 치료인데 리듬 치료 외에도 1차 진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걸 레이트 컨트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레이트 컨트롤 어떻게 하냐? 약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베타 블로커 쓰거나 넌 디아드로피린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 2개가 1차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2개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은 디곡신을 추가하거나 약물 컨비네이션 하거나 드물게는 아미노를 쓸 수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하느냐? 12도 심전도에서 하트레이트이 한 110 미만까지는 좀 110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치료하자 하는 게 원칙입니다. 레이 컨트롤은 110 미만으로 맞춰주자.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베라파민, 헬벤 같은 약이죠. 이런 약을 자유롭게 쓰는데 이가 가지고 하나 가지고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디옥신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약물 들어가서 컨비네이션해서 써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약인데 주의할 점은 이 타키브라디카디아 신드롬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환자가 너무 어지럽다 그러면 이거 그냥 두실 게 아니라 이 타키브라디 신드롬이 이게 있지 않을까? 갖다 꼭 의심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듬 컨트롤입니다. 진짜 심방세동을 약을 써가지고 우리가 1차 기관이지만 약을 써서 이걸 정상 리듬으로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페이션트 셀렉션입니다. 심방세동이 20년이 되고 초음파했더니 심방 크기가 50mm나 되고 이런 사람 아무리 써봐야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술해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예 그 리듬 컨트롤의 대상으로 잡으면 곤란한 것이죠. 가능한 한 젊고 히스토리가 길지 않고 다른 그 코어모비티가 별로 없는 이런 분들한테 심방세동의 치료로서 이 사람의 심방세동 한번 내가 정상을 한번 돌려볼 만하겠다라고 하는 그 페이션트 셀렉션 중요하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약은 클래스 3의 이게 플리케나이드, 프로파페논, 드로네다론 상품명으로 이제 템보코, 리트모논, 멀텍 같은 약들인데 어느 것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써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그 페이션트 셀렉션 과정을 통해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결정하면은 어떤 약을 써도 되는데 제가 1차적으로 권해드린다면 리트모논을 훨씬 더 많이 권해드리겠어요. 리트모논 훨씬 더 세이프합니다. 그 약을 비교한 거에 보면 템보코가 리트모논보다 리듬 컨트롤에서의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고부고부거든요. 근데 리트모는 훨씬 더 세이프하고 템보코는 잘못 쓰게 되면은 쓰는 과정에서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은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플러터 생기면서 레이트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리트모놈 이게 그 225ml짜리가 있으니까 그걸 BI들이 써보는 건 한번 괜찮은 써볼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메도론도 쓸 수 있지만 아메도론 별로 권할 건 아니고요. 근데 리듬 컨트롤 하는 거죠. 레이 컨트롤 하건 리듬 컨트롤 하건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타키브라디카디아 신드롬입니다. 약을 쓰는 과정에서 환자가 어지럽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약을 중지하셔야 돼요.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약 쓰는 거는 가지고 있는 코모비티에 따라서 약물 선택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할다 그러면 플리케나이드, 프로파페논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약이든지 쓸 수 있어요. 타키브라디카디아 신드롬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리듬 컨트롤 할 때도 그렇고 레이 컨트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심방세동이 나오다. 외래 심방세동이 그냥 지속되고 있다면은 이런 일은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심방세동이 있다 없다 하는 때 심방세동이 있다가 딱 멈추는 순간에 아주 심한 사이너스 짝지수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한 경우 10몇 초가량 포스도 생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약을 쓰는 과정에서 환자 조금이라도 어지럽다 하면 1차적으로 약을 중지하고 꼭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타키브라디 신드롬이 있지 않은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책에 이번 그 새롭게 나온 책에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심방세동의 외래 약물 치료를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종래에 우리 생각하고 있던 심방세동의 리듬 트리트먼트, 이 템버커 리트먼트 몰텍까지 가는 리듬 컨트롤이 종래였다면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현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차 예방. 심방세동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리 발견해서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2차 예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되겠고, 그다음 뇌졸중 예방은 최바스크 스코어에 따라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심박수 조절은 아까 말씀드린 베타블로커라든지 논디아디피린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 디곡신, 극단적으로 아메돈도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